스님이 17년간 세상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홀로 수행했던 순천 송광사 불이람입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우리는 법정 스님이 사랑하셨던 책들을 함께 읽어왔습니다. 금강경 그리고 월든, 불교 경전과 서양 고전을 통해 무소유와 단순한 삶의 의미를 탐구했죠.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법정 스님이 사랑하신 한국 고전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정약용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법정 스님은 평소 좋은 책은 세월이 결정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평생 곁에 두고 읽으신 50권의 책 중에 이 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한국 고전 중에서 왜 하필 유배지에서 쓴 편지였을까요? 1801년 조선의 천재 실학자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40세였습니다.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던 조정의 핵심 인물이었던 그는 순식간에 역모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18년, 그가 유배지에서 보낸 시간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해야 할 40대와 50대 전부를 강진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고향에서 1000리나 떨어진 곳에서 죄인의 신분으로요. 절망적이지 않았을까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정약용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18년 동안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조선실학을 집대성한 위대한 저작들이 모두 이 유배 기간에 탄생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속에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죄인이 되었으니 아들들도 세상의 냉대를 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편지뿐이었습니다. 그 편지들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지혜가 담긴 교과서였고 역경을 이기는 힘이 담긴 격려였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 편지들을 읽으며 무엇을 느끼셨을까요? 1975년 법정 스님은 송광사 뒷산에 불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17년을 그곳에서 혼자 지내셨습니다. 유배는 아니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스스로를 유배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과 떨어진 곳에서 홀로 고독하게, 그 고독 속에서 스님은 글을 쓰셨습니다. 무소유를 비롯한 수많은 수필들이 불리람에서 탄생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500권을 쓴 것처럼 법정 스님도 불리람에서 수십 권의 책을 쓰셨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170년의 시차. 한 사람은 유배죄인, 한 사람은 자발적 은둔자. 하지만 두 사람은 놀랍도록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독한 공간에서 글을 쓰며 세상과 소통했고 역경을 창조의 에너지로 바꾸었고 자신의 고통을 넘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법정 스님은 정약용의 편지를 읽으며 자신을 보셨을 겁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나도 편지처럼 글을 쓰며 사람들과 만나고 있구나. 그리고 힘을 얻으셨을 겁니다. 정약용도 18년의 유배를 견뎌냈다. 나도 할 수 있다. 2025년을 사는 우리는 어떤가요? 유배를 가진 않지만 우리도 각자의 유배지에서 살고 있지 않나요? 실패, 좌절, 불안, 외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두는 보이지 않는 유배지입니다. 그 유배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절망하며 무너질까요? 아니면 정약용처럼 법정 스님처럼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바꿀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200년 전 유배지에서 쓰인 편지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편지 속에는 역경을 이기는 지혜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 이 편지에서 무엇을 배우셨는지, 우리는 이 편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역경 속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오늘 이 영상 속에 있습니다. 정약용은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패족이다. 하지만 패족이라고 해서 성인이 되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 역경은 핑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정약용이 증명했고 법정 스님이 증명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200년 전 강진 유배지와 50년 전 송광사 분리람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762년 정약용은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하기로 소문났죠. 책을 한번 읽으면 외웠고 글을 쓰면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22세의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정조 임금의 눈에 들었습니다. 정조는 조선을 개혁하고 싶어 했습니다. 부패한 관료들을 바로잡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고 싶었죠. 정약용은 정조의 개혁 파트너였습니다. 수원 화성을 설계했고 거중기라는 획기적인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했고 형법을 개선하는 작업도 했습니다. 촉망받는 젊은 관료였습니다. 앞날이 창창했습니다. 하지만 1800년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49세의 나이에요. 정약용은 38세였습니다. 정조가 죽자 정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수파인 노론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정조의 개혁 세력을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천주교를 탄압하는 사건이었는데 실제로는 정치적 숙청이었습니다. 정약용도 그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천주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서학이라 불리던 서양 학문을 공부했고 천주교 교리도 연구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는 천주교의 가르침에 감동했었죠. 하지만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연구했을 뿐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죄가 되었습니다. 정약용의 형 정약종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는 신앙을 지키다가 처형당했습니다. 둘째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되었습니다. 1801년 11월 정약용은 강진에 도착했습니다. 40세였습니다. 강진 사람들은 유배온 죄인을 싫어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 머무는 집의 대문을 부수거나 담장을 허무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를 주막집 할머니 한 분이 불쌍히 여겨 방 한 칸을 내주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작은 방에서 4년을 지냈습니다. 그곳을 사이제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내 가지를 올바로 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겨를을 얻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유배는 불행이지만 다르게 보면 공부할 시간을 얻은 것 아닌가. 조정에서 정치하느라 바빴을 때는 할 수 없었던 연구를 이제 마음껏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붓을 들었습니다. 4년 후 정약용은 다산초당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외가인 해남 윤씨 집안의 도움을 받아 만덕산 중턱에 있는 작은 정자를 얻었습니다. 다산초당. 지금도 강진에 가면 볼 수 있는 그곳입니다. 정말 작은 집이었습니다. 방 2칸 정도. 하지만 정약용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드디어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얻었으니까요. 그곳에서 정약용은 10년을 보냈습니다. 유배 18년 중 마지막 10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었습니다. 경전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썼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썼습니다. 제자들도 생겼습니다. 강진과 인근 지역의 젊은이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다산초당에 대단한 학자가 있다. 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정약용은 제자들을 가르치며 더욱 깊이 연구했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답을 찾기 위해 더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편지를 썼습니다. 멀리 경기도에 있는 두 아들에게, 흑산도에 유배된 둘째 형에게, 제자들에게, 지인들에게. 편지는 정약용이 세상과 만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유배지는 고립된 곳이었지만 편지를 통해 그는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두 아들 학연과 학유에게 보낸 편지가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유배를 가면 아들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냉대를 받습니다. 역적의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과거 시험도 볼 수 없고 벼슬도 할 수 없습니다. 정약용은 그것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들이 고생하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멀리서라도 아들들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냉대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올바르게 살라고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패족이다. 편지의 시작은 냉정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이제 망한 집안이다.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패족이라고 해서 그를 읽지 않고 몸을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어찌 사람 구실을 하겠느냐.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패족이라 벼슬은 못하지만 성인이 되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 문장가가 되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 역경을 핑계로 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벼슬은 못해도 훌륭한 사람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8년 동안 정약용은 수많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들은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교과서였고 역경을 이기는 매뉴얼이었고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18년 동안 정약용은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목민심서, 지방관이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책, 경세유표, 나라를 어떻게 경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책, 흠음신서, 형법을 어떻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책, 그 외에도 경전연구서, 시문집, 의학서, 지리서, 정약용이 다루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자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저술을 남긴 사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유배지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가족과 떨어져 고립된 상태에서 어떻게 500권을 쓸 수 있었을까요? 정약용은 절망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배를 저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결의를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역경을 기회로 바꾼 것입니다. 1818년 정약용은 해배되었습니다. 18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56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벼슬은 할 수 없었고 세상의 냉대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래도 정약용은 계속 글을 썼습니다. 1836년 75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요. 그가 남긴 유산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조선 실학의 집대성, 오늘날까지도 연구되고 존경받는 위대한 업적. 그 모든 것의 씨앗이 강진 유배지에서 뿌려졌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정약용이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라고 했는지, 어떻게 살라고 했는지 그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약용이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는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모든 것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현실을 직시하라. 우리는 패족이다. 정약용은 현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에게 거짓된 희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은 망했다. 아버지는 역적이다. 너희들은 역적의 자식이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패족이 그를 읽지 않고 몸을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어찌 사람 구실을 하겠느냐. 현실은 냉정하게 인정하되 거기서 무너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역경 속에서 더욱 공부하라. 패족은 더욱 힘써야 한다. 정약용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을수록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 왜 그럴까요? 남들보다 불리한 출발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벼슬도 할 수 없고 세상의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력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패족이라 벼슬은 못하지만 성인이 되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 문장가가 되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 벼슬은 운도 필요하고 배경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는 것, 훌륭한 학자가 되는 것은 오직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공부하라고 했을까요? 셋째, 책 읽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책은 한번 읽고 덮어서는 안 된다. 정약용의 독서법은 철저했습니다. 그냥 훑어보는 독서를 경계했습니다. 혀로 훑는 듯한 독서가 아니라 뜻을 알지 못하는 글자는 두루 찾아보고 깊게 연구해서 그 근본 뜻을 밝혀야 한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정확히 이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는 글자가 나오면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찾아보고 이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책의 의미를 분명히 꿰뚫을 수 있다. 얕고 넓은 독서가 아니라 깊고 정확한 독서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사람의 좋은 글을 본받아라. 좋은 글을 많이 읽으면 자연스럽게 글을 잘 쓰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분석하며 읽으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은 왜 좋은가? 어떤 기법을 썼는가? 어떤 구조인가? 이렇게 분석하며 읽으면 자신도 그런 글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넷째, 사람 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정약용은 학문만 강조한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도 세세하게 가르쳤습니다. 생각을 맑게 하되 더욱 맑게, 용모를 단정히 하되 더욱 단정히, 말을 적게 하되 더욱 적게, 행동을 무겁게 하되 더욱 무겁게. 이것이 사이제의 4가지 가르침이었습니다. 첫째, 생각을 맑게 하라. 잡념을 버리고 본질에 집중하라. 둘째, 용모를 단정히 하라. 외모가 마음을 반영한다. 셋째, 말을 적게 하라.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다. 넷째, 행동을 무겁게 하라. 경솔하지 말고 신중하라. 또한 정약용은 편지 쓰는 법까지 가르쳤습니다. 편지를 쓸 때는 이렇게 생각하라. 이 편지가 거리에 떨어져서 원수가 주워보더라도 내가 죄를 얻지 않을 것인가. 편지라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신중하게 책임과 믿게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수백 년 후에 이 편지를 많은 사람들이 보더라도 조롱받지 않을 편지인가를 생각한 뒤에 봉해야 한다. 정약용 자신이 이 원칙을 지켰기에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의 편지를 읽으며 감동받는 것입니다. 다섯째, 돈과 명예에 대한 가르침. 음풍농어를 삼가라. 노는 것, 즐기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패족의 처지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돈놀이를 하거나 물건을 매매하거나 장사를 하는 일은 모두 악착스러운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쉽게 돈 벌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결국 손해를 보고 본업을 망친다고 경고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 정약용은 아들들이 학문에만 집중하기를 바랐습니다. 돈이나 명예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실력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여섯째, 가족을 돌보라. 정약용은 자신이 유배지에 있어서 가족을 돌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큰아버지를 아버지처럼 섬기라.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했습니다. 어려운 처지일수록 가족이 뭉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수님도 잘 모시고 조카들도 잘 돌보라. 혼자만 잘 되려고 하지 말고 가족 전체를 생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벗을 잘 사귀라. 벗을 사귈 때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택하라.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어울리면 발전이 없다고 했습니다. 항상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찾아 배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가난한 벗을 저버리지 마라. 출세했다고 옛 친구를 잇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 뒤에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편지 곳곳에서 아들들을 걱정했습니다.
잘 먹고 있는지, 건강한지, 공부는 잘 되는지, 너희 어머니는 괜찮으시니? 춥지는 않으시니? 멀리서 가족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나 잘 지내거라. 자신의 고통은 숨기고 가족을 안심시키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정약용의 편지는 단순한 교훈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였고,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었고, 가족을 지키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왜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그토록 사랑하셨을까요? 스님이 추천하신 50권의 책 중에는 동서양의 고전들이 많았습니다. 톨스토이, 소로, 생텍쥐페리,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정약용의 편지는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 스님 자신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유배지와 불이람의 공통점. 1801년 강진 유배지, 1975년 송광사 불이람, 174년의 시차가 있지만 두 곳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정약용은 강진이라는 외딴 곳에 고립되었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법정 스님은 불리람이라는 작은 암자의 스스로를 격리하셨습니다. 세상과 떨어진 산속에서 홀로 지내셨습니다. 한 사람은 강제로, 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고독이었습니다. 정약용의 다산초당은 정말 작았습니다. 방 2칸 정도. 그곳에서 10년을 사셨습니다. 법정 스님의 불리람도 작았습니다. 방 하나, 마루 하나. 그곳에서 17년을 사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최소한의 공간에서 최소한의 소유물로 살았습니다. 정약용은 책과 붓과 종이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책상과 이불과 차, 도구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둘째, 고독 속에서 피어난 창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500권의 책을 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조선실학의 정수가 모두 유배지에서 탄생했습니다. 법정 스님은 불이람에서 수십 권의 책을 쓰셨습니다. 무소유, 오두막 편지,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수필들이 불이람에서 탄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독을 창조의 에너지로 바꿨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고독 속에서 무너졌을 겁니다. 외로움에, 절망에, 무기력에 빠졌을 겁니다. 하지만 정약용과 법정 스님은 달랐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독을 선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약용은 나는 겨루를 얻었구나 라고 했습니다. 유배는 불행이지만 공부할 시간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정 스님도 비슷하셨습니다. 홀로 있을 때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이 된다 고 하셨습니다. 고독이 오히려 자유였던 겁니다. 셋째, 편지와 글로 세상과 소통.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고립되어 있었지만 편지를 통해 세상과 만났습니다. 아들들에게, 형에게, 제자들에게, 지인들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들은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지혜를 나누는 통로였고, 가르침을 전하는 수단이었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법정 스님도 불리람에서 글을 쓰시며 세상과 소통하셨습니다. 스님의 수필들은 독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같았습니다.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글을 통해 만났습니다. 얼굴을 볼 수 없지만 마음을 나눴습니다. 정약용의 편지가 200년 후 우리에게 감동을 주듯이 법정 스님의 글도 지금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넷째, 역경을 성장으로 바꾼 두 사람. 정약용에게 유배는 인생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40대와 50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해야 할 시기를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18년이 정약용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유배가 없었다면 정약용은 훌륭한 관료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실학을 집대성한 대학자는 되지 못했을 겁니다. 유배라는 역경이 그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더 넓게 만들었습니다. 더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정 스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분리람 17년이 없었다면 법정 스님은 훌륭한 승려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180만 부가 팔린 무소유의 저자는 되지 못했을 겁니다. 분리람의 고독이 스님을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했습니다. 무소유의 진리를 체득하게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역경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 역경이 자신을 성장시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진심이 담긴 글. 법정 스님이 정약용의 편지에 감동하신 가장 큰 이유는 진심 때문이었을 겁니다. 정약용의 편지에는 꾸밈이 없었습니다. 아들들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괜찮다. 고헛에 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패족이다. 냉정하게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냉정함 속에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다. 성인이 될 수 있고 학자가 될 수 있다.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법정 스님의 글도 그랬습니다. 꾸미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수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공감했습니다. 진심은 진심을 알아봅니다. 여섯째, 후대를 위한 글. 정약용은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편지가 수백 년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도 조롱받지 않을 편지인가? 당장 아들들에게만 보이는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후대까지 생각하며 쓴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감동받는 겁니다. 법정 스님도 그렇게 글을 쓰셨을 겁니다. 지금 독자들만을 위한 글이 아니라 100년 후, 200년 후 독자들도 읽을 글이라고 생각하시며 쓰셨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법정 스님이 입적하신 지 15년이 지났지만 스님의 책은 여전히 베스트셀러입니다. 새로운 독자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습니다. 일곱째, 아버지의 마음. 법정 스님은 결혼하지 않으셨기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있었고 독자들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의 편지를 읽으며 스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셨을 겁니다. 어떻게 후배를 가르쳐야 하는지, 어떻게 후학을 키워야 하는지. 정약용이 아들들을 걱정하며 편지를 쓴 것처럼 법정 스님도 독자들을 생각하며 글을 쓰셨을 겁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이 글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었으면 정약용과 법정 스님은 174년의 시차를 뛰어넘어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고독한 공간에서 글을 쓰며 세상과 만나고 역경을 성장으로 바꾸고 진심을 담아 후대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법정 스님이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사랑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편지 속에서 스님은 자신을 보셨고 위로받으셨고 힘을 얻으셨습니다.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200년 전 정약용도 이렇게 살았구나. 나도 할 수 있다. 이제 정약용의 편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들을 하나씩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문장들입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제주는 가난과 천함 속에서 나온다. 이 문장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재능이 꽃핀다.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좋은 책, 좋은 시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인재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제주는 가난과 천함 속에서 나온다. 왜 그럴까요? 가난하고 천한 처지에 있으면 절박합니다. 나는 반드시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는 절실함이 있습니다. 그 절실함이 사람을 공부하게 만들고 노력하게 만들고 결국 재능을 꽃피우게 만듭니다. 반대로 부유하고 높은 처지에 있으면 어떨까요? 안일해집니다. 굳이 힘들게 공부할 필요가 있나? 나는 이미 충분히 가졌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약용 자신이 그 증거였습니다. 유배 가기 전에는 훌륭한 관료였지만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유배 후 18년 동안 500권의 책을 썼습니다. 가난과 천함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겁니다. 법정 스님도 이 말씀에 공감하셨을 겁니다.
분리남의 청빈한 생활이 오히려 풍요로웠다고 느끼셨을 테니까요. 두 번째 구절입니다. 우리는 패족이다. 패족이라 벼슬은 못하지만 성인이 되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 문장가가 되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 이 문장에는 정약용의 철학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패족이다. 먼저 현실을 인정합니다. 우리 집안은 망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벼슬은 못한다. 이것도 인정합니다. 권력은 가질 수 없다. 출세도 할 수 없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인이 되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 벼슬은 못해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될 수 있다. 문장가가 되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 권력은 없어도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될 수 있다. 역경을 핑계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홀가분해지는 것이 행복이다. 가지지 못한 것을 한탄하지 말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구절입니다. 책은 한번 읽고 덮어서는 안 된다. 뜻을 알지 못하는 글자는 두루 찾아보고 깊게 연구해서 그 근본 뜻을 밝혀야 한다. 정약용의 독서법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책을 읽나요? 빨리 읽기를 추구합니다. 한 달에 10권 읽기, 1년에 100권 읽기 같은 목표를 세웁니다. 정약용은 반대였습니다. 많이 읽는 것보다 깊이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혀로 훑는 듯한 독서를 경계했습니다. 그냥 눈으로 훑어보는 독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는 독서를 경고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모르는 글자가 나오면 반드시 찾아보라. 이해되지 않는 문장이 나오면 이해될 때까지 읽어라. 한 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10권을 대충 읽는 것보다 낫다. 법정 스님도 독서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분리람에는 항상 책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같은 책을 여러 번 읽으셨습니다. 금강경을, 월든을, 정약용의 편지를 반복해서 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책은 한번 읽는다고 다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번째 구절입니다. 편지를 쓸 때는 이렇게 생각하라. 이 편지가 거리에 떨어져서 원수가 주워보더라도 내가 죄를 얻지 않을 것인가. 정약용의 글쓰기 철학입니다. 편지는 사적인 글입니다. 특정 사람에게만 보이는 글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편지에 함부로 씁니다. 어차피 상대방만 볼 텐데 하고 생각하며 경솔하게 씁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편지라도 신중하게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수가 이 편지를 보아도 괜찮은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편지가 내 원수의 손에 들어간다면? 그래도 문제없는 내용인가? 수백 년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편지를 보아도 조롱받지 않을 편지인가? 후대까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이 원칙을 지켰기에 200년 후 우리가 그의 편지를 읽으며 감동받는 겁니다. 법정 스님도 글을 쓸 때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짧은 수필 하나도 여러 번 고쳐 쓰셨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글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세상에 나간 글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책임과 믿게 써야 합니다. 다섯 번째 구절입니다. 패족이 글을 읽지 않고 몸을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어찌 사람 구실을 하겠느냐. 이 문장에는 정약용의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 구실을 한다. 는 표현 강하지 않나요? 사람답게 산다는 것,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지킨다는 것.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패족이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무시받아야 할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글을 읽어라. 공부해라. 그리고 몸을 바르게 행하라. 올바르게 처신하라. 그래야 사람 구실을 한다. 그래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킨다. 법정 스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행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품격을 잃어서는 안 된다. 가난해도 어려워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품격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6번째 구절입니다. 정치의 잘못을 일깨워주지 않는 시는 시가 아니다. 이것은 정약용의 문학관입니다. 정약용은 단순히 아름다운 글을 쓰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글은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는 세상을 아파해야 하고 불의를 고발해야 하고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해야 합니다. 풍어를 읊는 시, 그저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는 시는 진정한 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정 스님도 비슷하셨습니다. 스님의 글은 단순히 아름다운 산문이 아니었습니다. 시대를 아파했고 물질만능주의를 비판했고 무소유의 가치를 전파했습니다. 글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글 쓰는 사람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7번째 구절입니다. 인위해지는 행동과 일에서 실천된 뒤에야 그 본뜻을 찾는다. 정약용의 실학 정신이 담긴 문장입니다. 인위해지 유교의 핵심 덕목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천해야 한다. 책으로만 배운 지식은 진짜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봐야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도 강조하셨습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 무소유를 이론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무소유를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법정 스님은 불이람에서 직접 실천하셨습니다. 정약용의 이 문장들은 2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 18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그냥 편지만 쓴 게 아니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500권이 넘는 저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먼저 정약용의 하루 일과를 들여다봅시다. 새벽에 일어납니다.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습니다. 경전을 읽습니다.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아침 독서는 정약용의 일과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본격적인 저술 작업이 시작됩니다. 붓을 들고 먹을 갈고 원고지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씁니다. 점심 식사 후에도 계속 씁니다. 저녁까지 쉬지 않고 씁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나 글을 썼을까요? 최소 10시간 이상이었을 겁니다. 1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조선실학의 집대성입니다. 첫 번째 대표작 목민심서. 목민은 백성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이 책은 지방관이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서입니다. 48권이나 되는 방대한 책입니다. 지방관의 임무를 12개 부문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부임, 율기, 봉공, 애민,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 진왕, 해관. 부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자신을 어떻게 수양해야 하는지, 세금을 어떻게 거둬야 하는지, 백성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재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흉년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세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도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 기반한 내용입니다. 정약용 자신이 관료 생활을 하며 목격한 부패와 비리,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왜 이 책을 썼을까요? 정약용은 벼슬은 할 수 없었지만 조선을 개혁하고 싶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내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이 책을 읽은 관리들이라도 제대로 일해주길 바란다. 는 마음으로요. 두 번째 대표작 경세유표. 경세는 세상을 경영한다는 뜻입니다.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책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분량입니다. 전체 구조를 개혁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토지제도, 관료제도, 군사제도, 조선의 모든 시스템을 재설계한 겁니다. 정약용은 조선이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패가 만연하고 백성들은 고통받고 나라는 무기력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책을 썼습니다. 자신은 유배지에 있지만 언젠가 이 책이 빛을 볼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며. 세 번째 대표작 흠음신서. 흠음은 삼가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형법에 대한 책입니다. 정약용은 형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잘못된 재판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특히 자신이 억울하게 유배를 당했기에 공정한 재판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책에는 형법을 어떻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하는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분석하며 이 재판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했어야 한다 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아닙니다. 경전 연구서도 셌습니다. 역경, 시경, 서경, 예기, 춘추, 유교의 핵심 경전들을 모두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의학서도 썼습니다. 마과회통이라는 책인데 천연두를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한 책입니다. 지리서도 썼습니다. 아방강역고라는 책인데 한국의 역사 지리를 연구한 책입니다. 신문집도 남겼습니다. 정약용은 뛰어난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농업, 건축, 수학, 천문학, 정약용이 다루지 않은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한 학자가 계산했습니다. 정약용의 저수를 모두 합치면 원고지 17만 장 분량이라고 합니다. 18년 동안 17만 장, 1년에 약 9,500장, 하루에 26장, 하루도 빠짐없이 18년 동안 원고지 26장씩 써야 가능한 분량입니다. 믿기지 않는 업적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첫째, 절실함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알았습니다. 자신은 다시 벼슬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다면 글로라도 세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시간이었습니다. 유배지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정치에 참여할 수도 없고 사회 활동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공부하고 글 쓰는 것만 가능했습니다. 정약용은 나는 겨루를 얻었다 고 했습니다.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셋째, 제자들이었습니다. 다산초당에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료를 찾아주고 필사를 도와주고 토론 상대가 되어주었습니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넷째, 형과의 교류였습니다. 둘째 형 정약전은 흑산도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편지로 학문을 논했습니다. 정약용이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형에게 물었고 형도 정약용에게 물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었고 동료였습니다. 다섯째, 사명감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이 죽으면 이 모든 지식이 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록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 쓰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진다. 이런 절박함이 그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1818년 정약용은 해배되었습니다. 18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생활용품 몇 개. 하지만 원고는 수레에 가득했습니다. 500권이 넘는 원고. 그것이 정약용이 18년 동안 이룬 것이었습니다. 유배는 정약용을 망가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유배가 없었다면 정약용은 그저 훌륭한 관료로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유배 덕분에 정약용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가 되었습니다. 역경이 그를 만든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약용의 유배지 이야기가, 법정 스님의 분리람 이야기가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옛날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200년 전과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 더 절실한지도 모릅니다. 2025년 우리도 각자의 유배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첫째, 실패라는 유배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승진에서 밀렸습니다. 프로젝트가 망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유배지로 떨어집니다. 자신감을 잃고 좌절하고 무기력해집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어. 정약용도 그랬을 겁니다. 40세에 유배를 갔을 때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겨루를 얻었구나 라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갈 기회를 얻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불안이라는 유배지. 미래가 불안합니다. 일자리가 불안하고 노후가 불안하고 관계가 불안합니다. 끊임없이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 불안이 우리를 가둡니다. 새로운 시도를 못하게 만들고 도전을 포기하게 만들고 현재를 즐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불안했을 겁니다. 가족이 걱정되고 미래가 막막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공부하고 글쓰고 제자를 가르치고 법정 스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집착이다. 현재에 집중하면 불안은 사라진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불안을 느낄 때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셋째, 외로움이라는 유배지. 현대인은 외롭습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진정으로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SNS에서 수백 명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습니다. 정약용은 정말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강진이라는 외딴 곳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없이. 하지만 그는 외로움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를 통해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법정 스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리람에서 혼자 지내셨지만 그를 통해 수많은 독자들과 만나셨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문자가 아닌 진짜 편지를요. 아니면 일기를 써보세요.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소통입니다. 넷째, 평가라는 유배지. 우리는 끊임없이 평가받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성적으로, 연봉으로, 직급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좋지 않으면 우리는 유배지로 떨어집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정약용은 어땠을까요? 세상은 그를 역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악의 평가였죠. 하지만 정약용은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역적이라고 해도 나는 내가 옳다는 것을 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법정 스님도 그러셨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길을 간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정약용처럼 생각을 바꾸세요. 나는 겨루를 얻었구나. 역경을 저주하지 말고 기회로 보세요. 실직했다면 새로운 것을 배울 시간을 얻은 겁니다. 사업이 망했다면 더 나은 사업을 구상할 기회를 얻은 겁니다. 생각을 바꾸면 상황이 바뀝니다. 둘째, 정약용처럼 공부하세요. 패족은 더욱 힘써야 한다. 어려운 처지일수록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남들보다 불리하다면 실력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책을 읽으세요. 제대로 깊이 읽으세요. 한 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10권을 대충 읽는 것보다 낫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세요. 자격증을 따세요. 외국어를 공부하세요. 지금 투자한 시간이 미래의 자산이 됩니다. 셋째, 정약용처럼 기록하세요. 정약용은 18년 동안 쉬지 않고 썼습니다. 그 기록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기록해야 합니다. 일기를 쓰세요. 블로그를 운영하세요. 유튜브를 시작하세요.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닙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고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고 성장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10년 후 여러분의 기록을 다시 읽어보세요. 얼마나 성장했는지 놀라게 될 겁니다. 넷째, 정약용처럼 소통하세요. 정약용은 편지로 세상과 만났습니다. 고립되어 있었지만 마음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소통해야 합니다. 진심으로요. SNS에 글을 올리되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글을 쓰세요. 좋아요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공감하려고 하세요. 다섯째, 법정 스님처럼 단순하게 사세요. 정약용도 법정 스님도 최소한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단순해져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세요. 물건도, 일도, 관계도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세요. 그러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로 진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장기적으로 생각하세요. 정약용은 18년을 견뎠습니다. 법정 스님은 17년을 지내셨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1년 안에, 6개월 안에, 심지어 한 달 안에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장은 시간이 걸립니다. 10년을 내다보세요. 지금 하는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10년 후 큰 결과를 만들 겁니다. 일곱째, 역경에 감사하세요. 정약용은 유배에 감사했을까요? 처음에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랬을 겁니다. 유배가 없었다면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법정 스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선물이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이 나중에 보면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의 이 말을 기억하세요. 패족이라 벼슬은 못하지만 성인이 되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 환경을 핑계로 삼지 마세요. 조건을 탓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그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법정 스님이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사랑하신 이유입니다. 역경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유배지는 감옥이 아닙니다. 학교입니다. 정약용이 증명했고 법정 스님이 증명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200년 전 강진 유배지에서 시작해서 50년 전 송광사 불이람을 거쳐 2025년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약용은 40세에 유배를 갔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의를 얻었구나.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500권의 책을 썼습니다. 조선 실학을 집대성했습니다. 법정 스님은 43세에 불이람을 지으셨습니다. 스스로를 유배에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17년이 스님을 완성시켰습니다. 무소유를 비롯한 수많은 명작들이 불리람에서 탄생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역경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조의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바꿨습니다. 정약용은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패족이다. 하지만 패족이라고 해서 성인이 되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 이 한 문장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과거가 어떻든 그것이 여러분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실패했나요? 괜찮습니다. 정약용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외롭나요? 괜찮습니다. 법정 스님도 혼자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이 스님을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불안한가요? 괜찮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책 한 권을 제대로 읽으세요. 일기를 쓰기 시작하세요. 누군가에게 진심을 담은 편지를 써보세요. 불필요한 것 하나를 버려보세요. 작은 시작이 10년 후 큰 결과를 만듭니다. 정약용은 18년 후에 알았습니다. 유배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10년 후에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사실은 선물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나는 지금 어떤 유배지에 있고 어떻게 극복하고 싶은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법정 스님이 사랑했던 또 다른 책 그리스인 조르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거운 철학이 아닌 삶을 춤추듯 사는 자유로운 영혼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역경을 기회로 바꾸시고 유배지를 학교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정약용처럼 법정 스님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